지난 시간에는 개항과 개화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개항은 말 그대로 오픈 하버, 항구를 열었다는 뜻이죠. 조선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 일본에 개항을 하고 본격적인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를 기반으로 개화 정책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개화란 세상이 열리고 문화가 발전한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역사 용어로서의 개화는 동아시아, 그 중에서 특히 일본과 조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이 개화라고 하는 것이 주로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게 됩니다. 한편 개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1880년대에는 이 개화 정책이 성리학적 가치를 훼손시킨다며 이것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이 본격 전개되기도 하였죠. 오늘은 1860년대부터 1900년대에 이르는 시기 동안 각 시기별 주요 이슈와 이에 대한 개화 사상가들과 위정척사 사상가들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반응들을 보였는지 각각 시기별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1900년대에 발생했던 주요한 정치적인 이슈, 특히 개화와 관련된 이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것에 대한 개화 사상가들의 대책, 노력, 그리고 위정척사 운동가들이 이것에 반대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기울였는지를 정확하게 시기별로, 이슈별로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개화 정책의 추진과 반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개화 사상가들이죠. 한편 개화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 반발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위정척사 사상가들입니다. 당시 조선의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1860년대부터 기억하시나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게 1863년에 흥선대원군이 1873년까지 권력을 잡고 통상수교 거부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책을 쓸 무렵에도 조선 내부에서는 통상과 개화, 외국하고의 무역활동, 그 다음에 근대문물의 수용과 같은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초기 지식인들이 있었으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있습니다. 이때 이 박교수, 당시 통상개화론을 이끌어가고 있던 박교수는 유명한 할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조선 후기 실학자를 대표했던 연암 박지원 선생이 바로 박 교수의 조부가 되시는 거죠. 아마 할아버지로부터도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청나라로부터 수입되었던 여러 가지 서양 문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박지원 선생의 손자답게 조선의 여러 지식인들 중에서도 서양 문물에 대해서 오픈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통상개화론을 주도합니다. 한편 오경석과 유홍기 이분들은 중인 출신이에요. 여기야 뭐 잘나가는 양반집 자제라고 치고 오경석과 유홍기는 중인밖에 안 되는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경석 당시 통역가였죠. 통역가라고 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자신의 직업적인 특성을 살려가지고 서양 문물들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그것들을 번역하고 알리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자, 중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상개화론을 주도해 나갔던 사람들이었고요. 한편 1860년대는 본격적으로 위정척사 운동이 만들어져 나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위정척사가 뭐냐? 위정, 바른 것은 지키고, 척사, 사악한 것은 물리친다 라고 하는 얘기죠.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물리친다. 그러면 뭐가 바른 것이고 뭐가 사악한 걸까요?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죠? 성리학의 나라죠. 성리학적 가치. 성리학적 가치, 그 다음에 조선의 어떤 전통적 가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고 보았고, 척사, 사악한 것은 물리친다. 무엇이 사악한 걸까요? 성리학적 표현에 따르자면 오랑캐. 특히 서양 오랑캐의 신문물들은 다 사악한 거기 때문에 물리쳐야 된다라고 했고, 그 중에 서양 문물들 중에서도 제일로 사악한 건 바로 예수죠. 예수. 천주교라고 하는 서양 오랑캐들의 종교를 배척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주로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성리학자들, 우리 전통적인 성리학자들이, 선비들이 이런 걸 강력하게 주도해 나가는데, 이때 1860년대에 위정착사 운동가들은 주로 무엇에 관심이 많았냐면 통상수교 거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당시 1860년대면 아까 얘기했지만 1866년에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에 나타나가지고 통상을 요구하기도 했죠. 알 수 없는 희한하게 생긴 배들이 나타나가지고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기들하고 통상하자고. 이때 양놈들하고 통상하면 안 돼! 라고 하는 통상을 거부하는 그런 정책들, 당시 이양선이 많이 출마하고 있던 시대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이양로 선생이 척화주전, 화의를 배척하고 주전, 싸움을, 전쟁을 주장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서양 오랑캐들과의 전면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1860년대는 주로 강조하게 됩니다. 한편 1870년대에 넘어가게 되면 각각의 두 입장이 어떻게 바뀔까요? 1870년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였을까요? 1870년대 가장 중요한 이슈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거였죠.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계기로 해서 1860년대 통상 개화론자들은 개화파라고 하는 보다 더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서양 문물, 그 다음에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강화도 조약 체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어도 위정척사 사상가들 입장에서 보자면 강화도 조약은 체결하면 안 되는 거였죠. 우리가 일본에게 개항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화도 조약 거부 입장을 명확하게 했던 분이 위정척사 사상가 중에 최익현 선생이었죠. 그 근거가 뭐냐? 외양이 일치하기 때문에 외놈들과 양놈들이 사실은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양놈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줄 수 없는 것처럼 외놈들도 받을 수 없다. 외놈과 양놈 다 똑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둘 다 이 서양 오랑캐들과 똑같은 사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항 반대 운동, 외양일체론을 제시합니다. 몇 년대라고요? 1870년대. 중요한 이슈가 뭐라고?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전후로 해서 개화 사상가들은 본격적인 개화 준비를 해 나갔고 위정척사 사상가들은 그 개항을 반대하는 이 강화도 조약 안 돼요 라고 하는 외양일체론, 외놈과 양놈은 똑같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1880년대의 양상은 어떻게 될까요? 1880년대 가장 주목해 볼 만했던 것이 아까 1880년에 개화파였던 김홍집이 일본에 2차 소신사로 갔다가 어떤 책 갖고 왔죠?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죠. 그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국내에 들어와서 소개되면서 미국하고 조약 체결하면 안 돼요. 서양놈들하고 조약 체결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주장이 등장했으니 바로 1880년대에 이만손이 주도하였던 영남지방의 10,000명의 선비들이 상소를 올린 사건, 영남 만인소인 거죠. 1880년대에 미국하고의 수교가 적어도 위정척사 사상가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였나 봐요. 한편 개화 사상가들 내에서는 1880년대에 본격적인 개화 정책이 펼쳐져 나갑니다. 이를테면 통리기무화문 등등등이 만들어졌고 그 뒤에 이모군란, 잠시 뒤에 할 거죠. 이모군란, 그 다음에 갑신정변과 같은 중요 사건이 펼쳐지면서 이 통상개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개화를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확대되죠. 이때 개화를 할 거면 무진장 빨리 갑시다. 급진적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조금 천천히 갑시다. 라고 하는 온건개화, 급진개화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때 온건개화를 했던 사람들의 모토가 뭐였느냐? 기본적으로 동도석이었습니다. 동도석이란 동도, 아시아적 가치, 도자가 길도자죠. 도덕할 때 도자. 아시아적 가치, 우리 전통적 가치는 그대로 인정하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죠. 아시아적 가치, 우리 전통적 가치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겉으로만 피상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건가요? 그렇죠. 겉으로 피상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거죠. 중국의 양모운동이 지향했던 바가 그랬죠. 중국의 양모운동이 뭘 지향했더라? 중채서용을 지향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중국의 양모운동을 모델로 해서
일단 겉으로의 어떤 기술적인 도입 정도만 하지 체제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온건계합파였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홍집 정도 이름 기억해 둘까요? 2차 수시사 갔다 왔던 김홍집이 온건계합파를 대표했던 인물이었고, 이 사람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민씨들과 손을 잡고,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민씨들과 손을 잡고 개화 정책을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한편 이들보다는 훨씬 더 젊은 관료들이었던 급진계합파 김옥균, 박영효, 갑신정변 좀 있다가 주도하게 되는 김옥균과 박영효 두 사람 다 이름 알아둘게요. 이 김옥균과 박영효가 주도하는 급진계합파는 일본을 모델로 합니다. 일본의 근대개혁 이름이 뭐였죠? 메이지 유신이죠. 일본의 근대개혁이었던 메이지 유신의 기본적인 모토가 문명개화였습니다. 문명개화를 필두로 하는 모토로 하는 메이지 유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아예 기존에 있었던 막부 체제를 포기하고 일본 왕이 중심이 되는 입헌군주제로 정치 시스템을 아예 다 바꿔버린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입헌군주제와 같은 새로운 민주주의적인 새로운 정치 질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급진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온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의 차이점이 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등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1890년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90년대에는 1894년 가보기요, 1895년 을미개혁 등이 진행되는 우리나라 근대개혁의 중심이 되는 해였습니다. 자, 이때 때때로는 김홍집이 주도하고 때때로는 박용효가 주도하면서 가보을미개혁이 진행되기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1890년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 각각 정부 주도의 대한제국이 만들어지면서 대한제국이 개혁 정책을 주도해 나갔던 개혁의 이름을 광무개혁이라고 하는데, 그 광무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모토가 구본신참이었습니다. 구본,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은 참고하겠다. 옛것을 근본으로 하겠다는 순간 느낌이 딱 옵니다. 보다 더 제대로 된 근대적인 문물을 도입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새로운 것을 참고만 하겠다. 기본적인 기존의 동도서기의 동도서기라고 하는 온건계합파의 생각이 그대로 광무개혁까지 연결되는 것을 잘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한편 급진계합파였던 박영효, 김옥균 등이 주도했던 것이 1890년대 이후에 독립협회를 형성하고 기본적으로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서양식 정치제도의 틀을 국내에 도입하려고 많은 노력과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 관련돼서는 또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편 위정착사 사상가들은 1890년대 어떤 상황이었느냐, 9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단히 큰 이슈, 을미개혁을 하죠. 을미개혁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머리를 빠박 해라 라고 하는 단발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단발령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선배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털끝 하나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이때 일본이 을미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을미개혁에 방해되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 한 명을 제거해버리죠. 누구였더라? 바로 당시 종선의 중전이었던 민씨를 제거하게 됩니다. 제거한 사건을 우리는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그 을미사변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양반 유생들이 이번에는 총과 칼을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 양반 유생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군사적인 봉기를 한 것을 우리는 의병이라고 하고, 그 최초의 의병이 을미년에 1895년 을미년에 이루어진 의병 1895년 을미의병인 거죠. 이때 이러한 이들의 의병 활동은 1905년에 을사의병, 1905년에 을사의병은 왜 일어났을까요? 1905년에 중요한 이슈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해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일본 측이 요구하고 일본 측이 강제로 체결했던 을사늑약이 부당하다며 이번에 1905년에 두 번째로 일어났던 의병이 1905년에 을사의병이 됩니다. 이때 을사의병을 주도했던 것은 최익현 선생, 아까 앞에 나왔었는데 몇 년대였죠? 1870년대에 최익현 선생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외놈들하고 손잡으면 안 돼.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아.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던 그 최익현 선생이 다시 의병장으로서 맹활약하게 되는 거죠. 한편 의병 말 나온 김에 1907년에 세 번째 의병이 등장하죠. 1907년에 정미의병. 이해 고종을 일본이 이제 1910년에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화 시켜버리죠. 그 식민지화 시키기 바로 전에 1907년에 고종을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켜버리죠.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무장하고 일으켰던 의병 활동이 1907년 정민년에 있었던 의병, 정미의병입니다. 아래쪽에 읽기 자료를 통해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사건 혹은 어떤 인물과 관련된 사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맨 첫 번째, 그들의 종교는 사특하니 마땅히 음탕한 음악이나 미색처럼 멀리 해야겠지만, 자, 종교는 물리체, 종교 안 돼요. 넌 안 돼. 하지만 그들의 기계는 이루어서 진실로 이용후생할 수 있으니 뭐는 돼? 기계는 가능. 이거는 이용후생할 수 있어. 뭔가 사용할 수 있어. 자, 이러한 주장을 한마디로 네 글자로 줄이면 뭘까 있을까요? 서양의 종교는 안 돼요. 하지만 서양의 기술, 기계는 이건 가능이라고 하는 거. 뭐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우리 전통적 가치는 그대로 두는 거야. 서양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대신에 서양의 뭔 받아들일 수 있어? 서양의 기술적 측면은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 동도서기 주장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 온건계합파의 주장인 거죠. 자, 이번엔 급진계합파의 주장을 볼까요? 오늘날의 급선무는 반드시 문호를 개방하는 거래요. 이웃국들하고도 친선을 도모하고 친하게 지내야 한대요. 자, 이때 등장하는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은 아예 법을 바꿔버렸나 봐요. 법. 한 나라의 시스템을 규정하는 법률을 아예 바꿔버리고 모든 것을 바꾸고 또 바꿨어요. 모든 것을 경장했다. 이러한 일본의 개화 정책을 뭐라고 했더라? 메이지 유신. 이러한 일본식의 메이지 유신에서 지향했던 모토가 바로 문명개화였죠. 김옥규는 무엇을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문호를 개방하고 법을 변경한 다음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린 일본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개화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 것, 급진계합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옥균의 주장인 거죠. 자, 이번에는 점선부터는 위정척사 사상가들의 주장이죠. 이거 눈으로 가리고 이것도 눈으로 가리고 내용만 보이게 언제 건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도 가리고 두 개 다 가려보고 내용을 읽어볼게요. 양이 화, 서양 할 때 양, 오랑캐 할 때 이, 양이 서양 오랑캐 화가 오늘날에 이르러서 홍수나 맹수보다 더 심해요. 이런 과정에 안으로는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의 무리를 잡아배기 하고 사학, 이게 사학한 학문 뭘 말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사학 천주교 말하는 거죠. 천주교. 나쁜 사상 이런 것들을 다 상둥 잘라버리고 밖으로는 장병들, 우리 군인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들. 바다를 건너오는 적들. 대표적인 상황이 뭐가 있죠? 양요. 병인년의 양요, 신민년의 양요 이런 놈들 다 떼찌떼찌하게 하소서라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글이 이런 상소문이 올라가는 시기는 어떤 시기죠? 천주교가 막 유포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와서 양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몇 년대? 1860년대의 주장이 바로 1860년대 척화주전. 뭘 하지 말자고? 통상개화를 하지 말자. 통상개화 반대, 통상반대 운동을 대표했던 척화주전의 이양로 선생의 주장입니다. 이번에도 가려서 볼게요. 가려서 봅니다. 내용을 보면 일단 광화를 맺고 나면 저들의 욕심은 물화를 교육하는 데 있는데요. 여기 되게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쟤네가 갖고 있는 물화는 모두 지나치게 사치하고 기이한 데다가 공산품, 어디서 만들어낸 거죠? 공장에서 생산하는 아이템이에요. 공장 생산 아이템이기 때문에 양이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 근데 우리 거,
이에 비해서 우리 거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저들의 것과는 달리 어디 나오는 거더라? 땅에서 나오는 거래요. 땅에서 나오는 거고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주로 뭐겠니? 식량이 있죠, 식량. 농산물. 이런 농산물들인데 땅에서 나온 농산물이라는 게 항상 한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의 결론은 그거죠. 쟤네는 공장에서 만드는 거고 무한한 거고 우리는 땅에서 나오는 거고 한정이 있는 거야. 이거를 교육하면 결국 누가 발리게 돼 있어. 그렇죠? 한정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결국은 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때 이 표현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나 저희는 그냥 뭐니까 외놈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양 도적하고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줄이면 뭐죠? 네 글자로 줄이면 외놈과 양놈은 사실은 다 같아요 라고 주장한 최익현 선생이 이 주장을 한 이유가 뭐였더라? 1870년, 76년에 뭐가 체결되고 있으니까 강화도 조약 이 체결되면서 일본과 수교를 체결하려고 하니까 그거 안 돼요 라고 했던 주장 1870년대 외양일처럼인 거죠. 시작부터 아는 이름이 눈에 띄죠? 수신사 김홍집.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 언제 갔다 왔죠? 1880년에 2차 수신사였죠. 갔다 왔던 김홍집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책을 갖고 들어왔죠? 책 이름이 뭐였더라? 황준헌의 사사로운 책자. 황준헌의 사사로운 책자 제목이 뭐였냐면 조선책략이었죠. 이걸 보느라면 어느새 털끝이 일어서고 쓸기가 떨리며 울음이 북받치고 눈물이 이게 당시 이 글을 쓴 사람이 얼마나 빡쳤는지를 정말 아주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 글이죠. 러시아는 본래 우리하고 혐의가 없는 나라래요. 러시아하고 우리가 아마 이 조선의 황준헌의 조선책략에서 누구를 경기하고 있더라? 러시아를 경기하고 있었죠. 러시아는 원래 처음부터 걔네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얘네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어차피 같은 오랑캐야. 하기 때문에 얘네 사이에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잘 안 대해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모두 다 오랑캐야. 하기 때문에 오랑캐들하고 친할 이유 없다는 거죠. 특히 누구하고의 관계? 미국하고 수교 안 돼요 라는 얘기를 누가 주도했더라? 이만손 선생이 영남만인소를 통해서 했죠. 몇 년대였죠? 미국하고 수호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얘네가 나중에 1882년에 수호조약을 체결하니까 이 글이 등장한 것은 1880년대에 등장한 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 즉 개화사상가와 그 다음에 위정척사운동이 어떻게 매 시기마다 변화하고 양상을 달리했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880년대 개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갈등이 빚어지는 이모군란, 그리고 개화운동을 벌이는 세력 내부에서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 사이의 갈등의 양상이 나타났던 갑신정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